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조창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을 참신하게 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프로 작가들은 글을 어떻게 새롭게 쓰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마추어 작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피와 살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글을 참신하게 쓴다라는 말은 글을 상투적이지 않게 쓴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평론이 될 수도 있고 수필이 될 수도 있고 웹툰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모든 대부분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하게 쓴다라는 것은 상투적이지 않게 쓴다라는 말인데, 상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해서 습관이 된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어로는 클리셰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판에 박힌 진부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투적인 표현을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대 모습은 장미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류의 역사가 만약에 10,000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을 노래한 글들이 있었겠죠. 특히 사랑하는 님을 꽃으로 비유한 글들은 너무나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대 모습은 장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투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대 모습은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거의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문장과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됐을까요? 비록 30년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10,00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 10,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대의 사랑스러운 그대 모습을 장미라고 표현한 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신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 솔로몬 왕에게 몰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고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충만한 인류 역사상 유일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즉, 인간은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이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씩 발전하지만 결국에 인간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라서 우리도 결국에 보면 유행도 돌고 도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쓰고 또 오늘날 유행했던 것이 또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조차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상투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문장을 쓰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투적으로 글을 쓰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쓰신 글은 예술적인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왜? 남이 썼던 것을 내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시에서 만약에 그대 모습은 장미 같은 시를 썼다고 만약에 그런 문장을 썼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고 굉장히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글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식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수강생분들의 이제 글들을 이제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글을 써오시면 그 글을 이제 읽어보고, 선생님,
이 문장은 50년 전에 어떤 시인이 썼어요. 선생님, 이 표현은 500년 전에 어떤 소설가가 썼던 표현이랑 너무 비슷해요. 선생님, 이러한 이미지는 1000년 전에 어떤 예술가가 나타낸 이미지랑 너무나도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강생분들이 깜짝 놀라죠. 왜? 자신만이 생각해서 그걸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만이 썼던 생각들은 이미 이 인류의 역사의 만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군가 쓰고 써서 닳고 소비된 문장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투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상을 천재의 시인이라고 할까요? 이상이 1934년에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발표합니다. 이 오감도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상이 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를 다녔는데 건축학과를 다녔으니까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이 오감도로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조자랑 이 까마귀 오자가 되게 한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이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오감도로 바꿔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상이 그때 당시 1차원적인 시에서 건축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시공간을 해석하는 것이죠. 건축학과들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거를 평면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3D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차원적으로 3D로 시를 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차원적인 시에 익숙했던 대중들이 이 이상의 천재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저는 근대문학이 시작된 시점이 190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1900년도로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 외국의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의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일 때 서구의 문의 이론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시, 근대소설의 특징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뭐 시조, 향가, 뭐 고려가 이런 전통적인 전통적인 장르에서 이제 점점 자유시, 그리고 근대소설, 인간의 주관과 감정을 중시하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뭐 자유연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근대 문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1930년대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아직도 많이 낮을 때였고 대중들은 항상 그 어떤 문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늦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시조 장르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산리 벽계수야 뭐 이런 거 시조인 거죠.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이상의 오감도 같은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려 이런 시가 나왔으니 당연히 대중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위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중앙일보사에 엄청나게 항의전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상이 그 오감도를 끝까지 연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것을 중단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상이 천재시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미 100년 전에 그런 시를 썼다라는 게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런 건축학적인 시를 썼기 때문에 이상이 천재 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시조류의 시를 썼던 사람들은 한국 문단사에 거의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왜? 남들이 똑같이 쓰는 거, 대중들이 익숙한 어떤 그런 아직도 그 전통적인 장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투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그냥 남이 썼던 것을 그냥 또 쓰고 또 쓰고 재탕 삼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단물을 빨 게 없는 그건 더 이상 이제 소비될 게 없는 그런 이미지를 나는 갖다가 쓰는 거예요. 남이 이미 다 써가지고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내가 갖다 쓰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 작가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볼 때 그 사람의 글이 상투적으로 번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추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신춘문예라든가 뭐 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 응모하실 때 이 상투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그것이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모전에 내신다고 해도 상투적으로 쓰면 이게 절대로 100%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투적으로 쓰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이제 작가라는 소리를 안 들으실 수 있고 공모전에서 당선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많은 독서량은 필수입니다. 저도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상투적인 문장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투적인 문장을 쓰자마자 이거는 언제 누가 썼지, 이거는 어떤 시인이나 어떤 소설가가 썼었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시인이나 소설가를 따라하면 안 되겠다,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신다면 정말 만 권의 시집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소설을 쓰신다고 하면 만 권의 소설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상투적인 문장을 쓰려고 할 때 그게 걸리면서 내가 다른 식으로 그걸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전문가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가지 방법은 제가 발견한 건데 이대로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2011년도 중앙시인문학상 심사평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심사평을 읽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한번 그 심사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지망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다. 그런데 강박은 추진력이 되기 어렵다. 새로운 것보다 다른 것을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새로운 것은 하나지만 다른 것은 여럿이다. 새로운 것은 앞에만 있지만 다른 것은 양옆, 앞뒤, 위아래에 다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의 시야는 좁고 다른 것의 시기는 넓다. 새로운 것이 미래와 연관된다면 다른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른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새로운 시보다 다른 시가 더 좋을 수 있다. 다른 시가 더 새로울 수 있다. 이 심사평은 이문재 선생님이 대표 집필하신 건데 이 심사평에 보면 시인 지망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겠죠. 뭐 소설가라든가 뭐 음악가라든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유튜브 관련 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 관련 영상 보면 유튜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채널을 보고 그 채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라고 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과 같은 오감도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시나 뭐 소설이나 뭐 수필, 뭐 사설, 논설문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글을 1980년대에 써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글은 굉장히 새로운 글이죠. 왜? 굉장히 미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미리 예언을 해서 쓴 거니까. 아무도 그 30년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상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새로운 소재를 찾다 보면 이게 소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소재를 남이 한 번도 쓰지 않는 소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글을 써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소재를 깊게 탐구하고 연구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깊게 탐구해서 연구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재를 찾으실 때 그 새로운 소재 속에 깊게 탐구하셔서 쓰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글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마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도 마찬가지죠. 논문도 새로운 것을 뭔가 남이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학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내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의 선생님의 심사평을 또 보면 다른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너무나도 흔한 소재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가 10,000년이면 10,000년 동안 이 사과에 대해서 수천억 개가 뭐예요? 수조억 개의 작품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이 사과에 대해서 글을 썼겠죠. 그게 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 스필이 됐든 뭐 그게 노래의 가사가 됐든 이 사과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문재 선생님이 말하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과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투적으로 쓰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쓴 문장이 있는데 제 시 중에 늦가을이라고 하는 시 중에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새빨갛게 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사람들이 읽어보고 그 문장이 너무 좋대요. 근데 저는 이 사과라고 하는 굉장히 평범한 소재를 이 사과의 껍질을 그냥 인간의 얼굴로 비유를 해서 이 사과가 빨갛게 된 것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 사과랑 이 선크림이라고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사과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시를 모르는 어떤 대중들도 뭐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제 시를 이제 가끔 볼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친구가 시를 쓴다고 하는데 어떤 시를 썼나 이게 보는데 이제 대부분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야, 그 사과나무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새빨갛게 떴다. 야, 그 문장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까지는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대중성까지 획득한다면 예술성, 전위성, 대중성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여러분들의 글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글을 참신하게 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양의 독서량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상투적인 문장들을 걸러내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라. 남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번째는 지금까지 흔한 소재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해라.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글을 쓰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작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춘문예나 공모전 응모하실 때 반드시 당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절박감이나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상투적인 문장을 계속 쓰실 수밖에 없을 거고, 계속 그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나 그런 데 내신다고 해도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세 가지에 유의하셔서 글을 쓰시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글이 더욱더 발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글쓰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